믿기 힘든 장면이 나토 회의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브뤼셀, 나토 16개국 긴급 안보 회의. 미국 전략가가 입을 여는 순간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빼면 나토는 끝장입니다. 독일은 비웃었고 프랑스는 조롱했습니다. 아시아의 한 나라가 북대서양 동맹의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는 군함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전 세계 군함의 절반을 만드는 나라, 미의 군조차 수리를 맡기는 나라, 중국이 제재했다가 먼저 무너진 나라. 왜 나토는 한국을 빼고는 전략을 논할 수 없게 됐을까요? 그날 유럽이 숨기려 했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브뤼셀 호텔 방에서 받은 이메일 한 통이 제 30년 기자 생활을 통틀어 가장 이상한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콜린스예요. 올해 62이고요. 영국 출신 기자죠. BBC에서 25년을 국제안보 전문 기자로 일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유럽 방산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냉전 끝물부터 발칸 분쟁, 아프간 파병까지 현장을 쫓아다녔으니까 군사문서 읽는 건 밥 먹듯 해왔어요. 그런 제가 그날 아침 받은 파일은 좀 달랐습니다. 유럽 방위 싱크탱크의 내부 보고서 초안이었거든요. 보낸 사람은 브뤼셀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정책 담당자였어요. 평소엔 절대 이런 거 안 보내는 사람인데 매일 본문엔 딱 한 줄만 적혀 있더군요. 리처드, 이거 좀 이상해. 최종본이랑 비교해봐. 전 커피 한 잔 들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죠. 제목은 2024년 유럽 방위 공급망 평가였어요. 67페이지짜리 보고서였는데 전 일단 목차부터 훑었습니다. 미국 협력 체계, 나토 내부 조정 메커니즘, 동유럽 군비 증강 현황 익숙한 항목들이었죠. 그런데 23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거기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현 시점에서 단기 군비 회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다. 기술 수준, 생산 속도, 납품 이행률 모두에서 유럽 자체 생산을 상회한다. 전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유럽 방위 보고서에 한국이 이렇게 명확하게 적힌 건 처음 봤어요. 그것도 가장 현실적 파트너라는 표현으로요. 전 바로 최종 보고서를 검색했습니다. 같은 싱크탱크가 한 달 뒤에 발표한 공식 버전이었죠. 23페이지를 펼쳤어요. 그 문장은 없었습니다. 아예 통째로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비유럽 공급망과의 협력 가능성을 지속 검토 중이다. 비유럽 공급망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비유럽 공급망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바뀐 거예요. 전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전 곧바로 그 정책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4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리처드, 봤어?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낮더군요. 봤네. 근데 왜 지운 거야? 정치적 부담이래. 정치적 부담? 응. 윗선에서 그 문장 보고 난리 났대. 한국을 명시하면 설명해야 할 게 너무 많아진다고. 전 잠시 말이 안 나왔어요. 설명해야 할 게 많다니요? 사실을 적은 건데요. 그럼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란 얘기잖아. 아니, 내용은 맞아. 오히려 너무 정확해서 문제였던 거지. 그는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리처드, 있잖아. 유럽은 지금 자존심이랑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어. 한국이 필요한 건 다들 알아. 근데 그걸 공식 문서에 박으면 유럽 방산 체계가 뭐 했냐는 질문이 쏟아지거든. 전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정의 문제였죠. 전화를 끊고 전 다시 초안을 펼쳤습니다. 그 지워진 문장을 계속 읽었어요. 대한민국 생산 속도, 납품 이행률. 전 그때까지 한국을 그냥 아시아의 산업국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파는 나라. 그 정도였죠. 근데 이 문서는 달랐습니다.
유럽 스스로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을 가장 현실적 파트너라고 적었다가 지운 거예요. 필요하지만 말하기 부담스러운 존재. 전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아침 하늘은 흐렸어요. 근데 제 머릿속은 더 복잡했죠. 왜 한국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웠을까요? 전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삭제된 한 줄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그 문장이 지워진 이유를 찾으려면 먼저 유럽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전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선을 수시로 드나들었어요. 키이우, 하르키우, 그리고 동부 전선까지. 거기서 본 건 교과서에 나오는 전쟁이 아니었죠. 매일 수백 발의 포탄이 날아가고 전차가 파괴되고 장갑차가 불타는 소모전이었어요. 2023년 가을, 전 바르샤바에서 열린 비공개 방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거기서 폴란드 국방부 조달 담당관이 발표를 했어요. 그가 스크린에 띄운 첫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전 숨이 막혔습니다. 유럽 주요 방산업체 납품 대기 기간 -2023년 9월 기준. 독일제 전차 최소 6년, 프랑스제 장갑차 4년에서 5년, 스웨덴제 보병 전투 차량 5년 이상. 6년이요. 지금 주문하면 2029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지금 한 달에 구경 155mm 포탄을 10만 발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전체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포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30만 발입니다. 석 달치밖에 안 돼요. 전 그 순간 옆자리에 앉은 독일 관료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휴식 시간에 전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넨 방산 전시회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사람이었죠. 요하네스, 저 숫자 진짜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처드, 우린 너무 오래 평화에 익숙했어요. 설계는 완벽하게 하죠. 근데 빨리 만드는 건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지금 재고는요? 재고.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크라이나한테 보내고 나니까 거의 바닥났어요. 우리 창고엔 전시용 장비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전 그날 밤 호텔방에서 각국 방산업체 홈페이지를 뒤졌습니다. 납품 일정표를 찾아봤죠. 요하네스 말이 맞았어요. 어느 업체를 봐도 대기 기간이 최소 4년이었어요. 이틀 뒤 전 부쿠레슈티로 날아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 관련 심포지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 나토 고위 관료를 만났어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15년 넘게 동유럽 군비 문제를 다뤄온 사람이었죠. 우린 호텔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가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리처드, 솔직히 말할게요. 우린 지금 시간을 사고 있어요. 시간이요? 응. 유럽 방산 업체들이 생산 라인 늘리는데 최소 2년은 걸려요. 근데 전쟁은 안 기다려주잖아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데서 사와야 해요. 빨리 줄 수 있는 데서요. 미국이요? 미국도 자기네 재고 채우기 바빠요. 게다가 태평양 쪽 신경 쓰느라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고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인가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2초 정도 침묵이 흘렀죠. 그러고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으론 말 못해요. 근데 현장에선 이미 다들 알고 있어요. 전 그날 밤 룸서비스로 샌드위치를 시켜놓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키워드를 쳐봤죠. 한국, 방산 수출, 유럽, 납품. 검색 결과가 쏟아졌어요.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 1000대를 계약했다는 기사. 에스토니아가 한국산 자주포를 긴급 도입했다는 뉴스. 노르웨이가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근데 재밌는 건 이 기사들 대부분이 현지 언론이 먼저 보도했다는 거예요. 유럽 주요 언론은 거의 다루지 않았죠. 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럽은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네가 만들지 못해서 다른 데서 사온다는 걸요. 특히 아시아에서요. 근데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유럽엔 지금 당장 쓸 무기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 빈틈을 메우는 나라가 있었죠. 한국이었습니다. 전 원래 한 나라씩 집중해서 취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체 구조를 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 나라 보고서를 동시에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전 런던 자택 서재에서 일주일을 꼬박 보냈어요. 모아둔 문서만 300페이지가 넘었죠. 폴란드 국방부 내부 평가서, 에스토니아 의회, 예산심의 자료, 핀란드 방위군 조달 보고서, 루마니아 국방 백서 초안. 각 나라마다 상황은 달랐어요. 폴란드는 러시아 국경 때문에 급했고, 에스토니아는 나토 동맹 의무 때문에 서둘렀고, 핀란드는 새로 가입한 나토 회원국으로서 군비를 맞춰야 했죠.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전 노트북에 각국 보고서를 창으로 띄워놓고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폴란드 보고서 6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아시아 파트너와의 신속한 계약 체결이 필수적이다. 전 그 문장에 형광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창으로 넘어갔죠. 에스토니아 예산 자료였어요. 12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군요. 비유럽 공급망을 통한 단기 도입 방안 검토 중. 전 손을 멈췄습니다. 비유럽 공급망이요? 어디서 본 표현인데요? 전 다시 브뤼셀 싱크탱크 보고서를 열었어요. 거기도 똑같은 표현이 있었죠. 비유럽 공급망. 우연일까요? 전 핀란드 자료를 펼쳤습니다. 20페이지 중반부였어요. 동북아시아 산업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필요. 동북아시아 산업 파트너라. 전 창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 백서였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태평양 연안 동맹국의 생산 역량 활용 검토. 전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아시아 파트너. 비유럽 공급망. 동북아시아 산업 파트너. 태평양 연안 동맹국. 모두 다른 표현이었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이게 전부 같은 나라를 가리킨다는 걸요. 전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로 축엔 국가명을 적었어요.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가로축엔 보고서에서 찾은 애매한 표현들을 정리했죠. 그리고 각 칸에 실제 계약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폴란드 마이너스 전차 1000대 계약 마이너스 한국 에스토니아. 마이너스 자주포 긴급 도입 마이너스 한국 핀란드 마이너스 전투기 협력 검토 마이너스 한국 노르웨이 마이너스 방공 시스템 협상 마이너스 한국. 표가 완성되는 순간 전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름은 다 지웠는데 실체는 똑같았던 거예요. 한국이었죠. 전 다음 날 아침 일찍 바르샤바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출입기자 명함을 가진 친구가 있었거든요. 우린 구시가지 카페에서 만났어요. 마르친, 내가 이상한 거 하나 발견했어. 전 노트북을 펼쳐서 제가 만든 표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리처드, 이거 비밀도 아니야. 뭐? 우리 국방부 사람들은 다 알아. 한국이 지금 유럽에서 제일 빠른 납품 파트너라는 거. 근데 공식 문서엔 그렇게 안 써. 왜요? 마르친이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해지거든. 한국 이름 넣으면 독일이랑 프랑스 방산 업체들이 난리나. 왜 우리 거 안 사냐고. 근데 솔직히 그 사람들 걸로는 우리 일정 못 맞춰. 그래서 이름만 빼는 거예요? 응. 아시아 파트너라고 쓰면 애매하잖아. 일본일 수도 있고 싱가포르일 수도 있고. 근데 실무진은 다 알지. 한국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 전 카페를 나와서 걸었습니다. 바르샤바 겨울거리는 추웠지만 머리는 뜨거웠어요. 유럽 각국이 쓰는 표현은 달랐지만 현실은 하나였던 거예요. 한국이었죠. 이름은 숨겼지만 의존은 이미 시작됐고요. 전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20년 전 제 기사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2005년에 쓴 발칸 분쟁 르포였죠. 거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역사는 말하지 않는 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는 건 한국이 아니라 유럽이었죠.
전 취재하면서 늘 확인하는 게 있어요. 공식 발언이죠. 정상회담 공동성명, 국방장관 기자회견, 방산업체 대표 인터뷰. 말이 많은 나라일수록 실체가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 한국 관련 공식 발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전 유럽 주요 언론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어요. 키워드는 한국, 방산, 유럽, 협력. 검색 기간은 지난 2년이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317건의 기사가 검색됐어요. 근데 그중에 한국 정부 고위 관료의 직접 발언을 인용한 기사는 단 9건이었습니다. 9건이요. 전 그 9건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첫 번째 기사는 폴란드 현지 언론이었죠. 한국 방산업체 대표가 바르샤바 방문해서 한 말이 짧게 인용돼 있었어요.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기술력 자랑도 없고 경쟁사 비교도 없고 그냥 계약 이행하겠다는 말만 있었죠. 두 번째 기사는 에스토니아 방송 인터뷰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탈린을 방문했을 때였죠.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역시 짧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비슷했죠. 전부 한두 문장이었고 내용은 거의 같았어요. 협력하겠다, 이행하겠다, 신뢰한다. 전 브뤼셀에서 알던 프랑스 기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르몽드에서 15년째 방산 전문 기자로 일하는 친구였죠. 피에르, 한국 방산 업체 사람들 인터뷰해 본 적 있어? 응, 몇 번. 근데 기사로는 거의 안 썼어. 왜요? 할 말이 없어서. 아니, 정확히는 안 해주더라고. 기술 스펙 물어보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입니다만 반복하고 경쟁사 비교 요청하면 저희는 다른 회사 평가 안 합니다. 래. 취재가 안 돼. 전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뭘 하던데요? 서류 보여주고 일정표 보여주고 그게 끝이야. 말은 안 하는데 문서는 완벽해. 언제 뭘 납품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다 적혀 있더라고. 전화를 끊고 전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이번엔 계약서와 납품 기록이었죠. 폴란드 전차 계약서 마이너스 2022년 7월 체결, 첫 납품 2023년 3월. 8개월. 에스토니아 자주포 계약 마이너스 2023년 2월 체결, 납품 같은 해 11월. 9개월. 핀란드 방공 시스템 마이너스 2023년 5월 협상 시작, 2024년 1월 첫 인도. 8개월. 전 숫자를 노트에 적었어요. 평균 8에서 9개월이었죠. 비교를 위해 유럽 업체 납품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독일 전차 마이너스 계약부터 인도까지 최소 4년. 프랑스 장갑차 마이너스 계약부터 인도까지 5년 이상. 한국은 10개월 안에 끝냈고 유럽은 5년이 걸렸어요. 전 2024년 3월에 탈린으로 날아갔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군 기지 근처에서 현지 군사 전문가를 만났죠. 그는 10년 넘게 나토 동유럽 방위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이었어요. 우린 한적한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리처드, 한국 사람들은 회의장에서 목소리가 제일 작아요. 작다고요? 응. 독일 사람들은 기술 설명하느라 30분씩 떠들고 미국 사람들은 동맹 얘기하면서 40분 프레젠테이션 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10분이면 끝나. 뭐라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납품할 수 있고 교육은 몇 주 걸리고 부품 지원은 어떻게 되고. 딱 그거만. 끝나면 질문 있으시면 계약서 보시면 됩니다 하고 나가버려. 그가 웃었어요. 처음엔 무례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쟤네는 약속만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것만. 전 그날 밤 호텔에서 지난 3년간 유럽 방산 컨퍼런스 발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주요 업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비교했죠. 독일 업체 마이너스 평균 52장, 기술 우위 강조 프랑스 업체. 마이너스 평균 47장, 유럽 협력 강조 미국 업체 마이너스 평균 60장, 동맹 가치 강조 한국 업체 마이너스 평균 15장, 납품 일정과 계약 조건만 명시. 전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주장하지 않는다. 결과만 제출한다. 다음 날 아침
전 에스토니아 국방부 근처 카페에서 현지 조달 담당자를 만났어요. 비공식 만남이었죠. 그는 12년째 군 조달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리처드. 한국 선택한 게 처음엔 좀 불안했어요. 왜요? 우린 독일이랑 프랑스 장비를 쓰던 나라잖아요. 갑자기 한국 거 쓴다니까 상부에서도 걱정했죠. 검증이 안 됐다고. 근데요? 근데 계약서가 너무 명확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납품 일정, 성능 보증, 교육 계획, 부품 재고 확보, 기술 지원 기간. 전부 숫자로 박혀 있더라고요. 애매한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더 놀란 건 실제로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4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으면 4월 15일에 와요. 이틀 늦은 적도 없어요. 전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회의장에서 설득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증명했죠.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요. 유럽은 기술을 자랑했고, 미국은 동맹을 강조했고,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전 탈린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아프간 취재 때 한미군 대령이 제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전쟁터에선 말 잘하는 놈보다 총알 제때 가져오는 놈이 영웅이야.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 많은 나라보다 약속 지키는 나라가 선택받고 있었어요. 그 나라가 한국이었죠. 전 2024년 4월에 파리로 갔습니다. 유럽 방위청 고위 관료 한 명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25년째 유럽 방산 정책을 다뤄온 사람이었어요. 익명 조건으로 만남을 수락했죠. 우린 센 강변의 한적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4월 오후였지만 바람이 차가웠어요. 그는 에스프레소를 시키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죠. 전 먼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공식 문서에 명시하지 않습니까? 그가 잔을 내려놓았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기자니까 진실을 원하겠죠. 근데 우린 정책을 만들어야 해요. 진실과 정책은 다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설명해야 할 게 너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럽은 70년 동안 자체 방산 체계를 만들어 왔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우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우린 빨리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한테 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공식 문서에 박으면 의회에서 질문이 쏟아져요. 왜 우리 돈으로 60년 동안 키운 방산 업체가 못 만드냐고. 왜 아시아 나라가 우리보다 빠르냐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더니 다시 말했죠. 우린 대답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방산 업체들은 수익성을 따졌거든요. 대량 생산 라인 유지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문 들어오면 천천히 만드는 구조로 갔죠. 고급화 전략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론 빠른 양산 능력을 포기한 거예요. 전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거 기사에 제 이름 절대 쓰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손을 놓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은 달라요. 쟤네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이 민간 분야에서 대량 생산 시스템을 20년 넘게 굴려왔잖아요. 그 노하우를 방산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우린 방산만 따로 키웠고 한국은 산업 전체가 연결돼 있었던 거죠. 전 카페를 나와서 에펠탑 쪽으로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유럽이 한국을 숨기는 건 기술 차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죠. 70년 동안 쌓아온 시스템이 실전에선 느리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전 그날 저녁 호텔에서 과거 인터뷰 녹취록을 뒤졌습니다. 2022년에 만났던 독일 국방부 차관 인터뷰였죠. 당시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다시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우리 방산 업체는 엔지니어링의 예술입니다. 하나하나가 완벽하죠. 근데 예술은 빠르게 양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술이요. 전 그때 그냥 독일식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들으니 변명이었죠. 이틀 뒤 전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독일 방산 전문 싱크탱크 연구원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우린 밑에 지역의 한 펍에서 만났어요. 그는 맥주를 한 잔 비우고 나서야 말을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우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어떤 딜레마요? 한국 없이는 동유럽 방위선을 못 채워요. 근데 한국 인정하면 독일 방산 업체들이 정부 압박해요. 왜 외국 업체 밀어주냐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회의록에서 이름을 지워요. 제3국 파트너, 비유럽 협력국,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실무진은 다 알지만 공식 기록엔 안 남기는 거예요. 그가 두 번째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폴란드는 이미 한국 전차 1000대 굴리고 있어요. 루마니아도 한국 방공 시스템 도입했고, 현장에선 한국이 표준이 되고 있는데, 브뤼셀 회의실에선 여전히 유럽 자체 해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전 그날 밤 숙소에서 또 자료를 뒤졌습니다. 유럽 방위청 회의록이었죠. 지난 2년간 회의록을 전부 검색했어요. 키워드는 한국.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412페이지 중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명시된 건 단 3군데였어요. 그것도 각주에만 작게 적혀 있었죠. 대신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라는 표현은 17번 나왔고 비유럽 공급원은 24번 나왔어요. 전 스크린샷을 찍어서 따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렇게 지었죠. 지워진 이름들. JPG. 다음 날 아침 전 베를린 중앙역 근처 카페에서 한 독일 의원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국방위원회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리처드, 의원님한테 한국 방산 협력 확대 건의한 적 있어요. 뭐래던데요? 기술적으론 찬성하는데 정치적으론 부담스럽대요. 라인메탈이랑 크라우스마파이 같은 독일 업체들이 로비하거든요. 한국 밀어주면 독일 일자리 줄어든다고. 실제로 줄어듭니까? 아니요. 독일 업체는 어차피 주문 밀려서 못 만들어요. 근데 체면 문제인 거죠. 아시아 업체한테 밀렸다는 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전 커피를 다 마시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베를린 4월 하늘은 맑았어요. 근데 제 마음은 답답했죠. 유럽은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필요하다는 걸요. 근데 인정은 안 하고 싶었죠. 70년 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지니까요. 전 그날 저녁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강국의 비극은 진 게 아니라 도움받는 걸 인정 못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유럽 방위의 핵심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회의록엔 여전히 익명으로만 남아있었죠. 필요하지만 말할 수 없는 나라. 그게 지금 한국의 위치였습니다. 브뤼셀과 베를린에서 듣는 얘기랑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달랐어요. 전 2024년 5월에 폴란드 동부 국경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 나토 훈련장이 있었거든요. 폴란드군이 새로 도입한 장비 훈련을 하고 있었죠. 전 폴란드 국방부 공보실을 통해 현장 방문 허가를 받았어요. 훈련장 입구에서 폴란드군 대령이 저를 맞았습니다. 45살쯤 돼 보이는 군인이었어요. 리처드 씨 환영합니다. 야체크 대령입니다. 우린 훈련장을 걸었어요. 저 멀리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전 물었습니다. 저게 한국산 전차입니까? 맞습니다. K-2 전차예요. 작년 9월부터 실전 배치 중이죠. 우린 전차 가까이 다가갔어요. 병사들이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야체크 대령이 전차를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한국 거라니까요. 우린 독일 레오파르트를 30년 넘게 썼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전 놀랐습니다. 30년 쓴 장비보다 낫다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야체크가 전차 포탑을 가리켰어요. 일단 빨라요. 주문한 지 9개월 만에 왔어요. 독일 거였으면 5년은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 철저해요. 한국 기술자들이 8주 동안 붙어서 가르쳐 줬거든요. 고장은 안 났습니까? 한 번 났죠. 작년 12월에. 근데 이틀 만에 부품 왔어요. 한국에서 급행으로 보냈대요. 독일 장비였으면 부품 오는 데만 2달 걸렸을 거예요. 우린 훈련장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젊은 폴란드 장교 서너 명을 만났어요. 그들은 직접 K-2 전차를 운용하는 사람들이었죠. 한중이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소련제 탱크 몰았어요. 제 세대는 독일제 썼고요. 근데 제 아들 세대는 한국제를 쓸 것 같아요. 다른 소령이 웃으면서 거들었어요. 서류상 스펙은 비슷해요. 근데 실전에선 차이가 나죠. 한국 거는 고장 나도 빨리 고쳐지고 개량도 빨라요. 업데이트가 계속돼요. 전 그날 저녁 바르샤바로 돌아와서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에서 야체크 대령의 말이 맴돌았죠. 이게 더 낫다. 30년 독일제를 쓴 군인이 9개월 쓴 한국제가 더 낫다고 했어요. 전 이틀 뒤 에스토니아로 날아갔습니다. 탈린 근처 포병 부대를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엔 한국산 자주포가 배치돼 있었죠. 에스토니아군 소령이 저를 안내했어요. 그는 나토 훈련을 여러 번 다녀온 베테랑이었죠. 리처드, 우린 작은 나라예요. 러시아가 바로 옆이고요. 그래서 장비 선택할 때 엄청 신중해요. 목숨 걸린 문제니까. 우린 자주포 앞에 섰습니다. K-9이라는 모델이었어요. 이거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 빨리 왔어요. 계약하고 9개월 만에요. 둘째,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유럽제 절반 가격이거든요. 셋째, 성능이 검증됐어요. 검증이요? 한국이 북한이랑 70년 넘게 대치하고 있잖아요. 실전 대비가 몸에 밴 나라예요. 우리 상황이랑 비슷해요. 그 말에 전 멈칫했습니다. 한국도 분단 국가였죠. 유럽처럼 러시아와 대치 중인 나라들한테는 한국이 더 현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에스토니아 소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평화가 길었어요. 근데 한국은 아니잖아요. 쟤네는 늘 전쟁 준비를 해왔어요. 그게 장비에 배어 있어요. 전 탈린 시내로 돌아와서 한 군사 분석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15년째 발트 3국 방위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우린 구시가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리처드, 동유럽 군인들은 서류보다 현장을 믿어요. 나토 본부에서 뭐라고 하든 실제로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겁니까? 맞아요. 한국은 약속을 지켜요. 납품 일정 지키고 부품 지원 빠르고 교육도 확실해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업체는 계약서에 최선을 다한다고 써요. 근데 한국은 몇 월 며칠까지 납품한다고 날짜를 박아요. 그 차이가 커요. 전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난 한 달간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브뤼셀 관료는 한국 이름 넣기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베를린 의원 보좌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했고요. 근데 폴란드 대령은 한국제가 더 낫다고 했고 에스토니아 소령은 목숨 걸고 선택했다고 했어요. 회의실과 현장의 온도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전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치는 체면을 따지지만 전쟁은 결과만 본다. 다음 날 아침, 전 헬싱키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핀란드 국방군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핀란드는 2023년에 나토에 가입한 나라였어요. 러시아와 1300km 국경을 맞대고 있었죠. 헬싱키 국방부 근처 카페에서 한 핀란드 장성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군인이었어요. 리처드, 우린 러시아를 100년 넘게 상대해왔어요. 그래서 실전 경험 많은 나라를 믿죠. 한국말입니까? 맞아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로 단 한 번도 긴장을 풀지 않은 나라예요. 쟤네 장비는 항상 실전 대비가 돼 있어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유럽 업체는 훌륭해요. 근데 평화 시대에 맞춰져 있죠. 한국은 달라요. 언제든 쓸 수 있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전 헬싱키를 떠나면서 확신했습니다. 회의실에선 한국이 부담이었지만 현장에선 한국이 답이었어요. 말 많은 강국보다 약속 지킨 나라가 선택받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선택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런던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6월이었어요.
석 달 동안 유럽 6나라를 돌아다니며 취재한 자료가 쌓여 있었죠. 전 서재에 앉아서 모든 자료를 펼쳤습니다. 브뤼셀 싱크탱크 보고서 초안, 각국 회의록, 현장 인터뷰 녹취록. 책상이 종이로 뒤덮였어요. 그리고 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아침 받았던 이메일이요. 삭제된 문장이 있던 그 보고서 초안 말이죠. 전 파일을 열고 23페이지를 펼쳤어요. 지워진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단기 군비 회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다. 전 그 문장을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썼죠. 왜 이 문장은 최종본에서 사라졌는가? 전 석 달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브뤼셀 관료 인정하는 순간 설명해야 할 게 너무 많아진다. 베를린 연구원 회의록에서 이름을 지운다. 파리 고위 관료 진실과 정책은 다른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한국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하고 싶지 않았죠. 반대로 현장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폴란드 대령 이게 더 낫다. 에스토니아 소령 목숨 걸고 선택했다. 핀란드 장성 실전 경험 많은 나라를 믿는다. 그들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명확히 말했어요.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전 노트북을 열고 문장 하나를 타이핑했습니다. 지워진 건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 정확해서였다. 전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왜 유럽은 한국을 숨기려고 할까요? 새벽 4시쯤 전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을 인정하면 유럽 방산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니까요. 70년 동안 투자한 시스템이 속도에서 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전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자료를 펼쳤죠. 전 삭제된 문장 전후 문맥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더 있었어요. 유럽 자체 생산 능력 회복에는 최소 4년이 소요된다. 반면 대한민국은 계약 후 12개월 이내 주요 장비 납품이 가능하다. 기술 수준은 나토 표준을 충족하며 가격 경쟁력은 유럽 대비 40% 우위에 있다. 이 부분도 최종본에선 통째로 빠져 있었어요. 전 형광펜으로 핵심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4년 12개월 40% 우위. 이건 단순 비교가 아니었어요. 유럽의 패배를 숫자로 증명하는 문장이었죠. 전 아침 8시에 브뤼셀 지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내준 정책 담당자였죠. 자네 혹시 이 문장 삭제 과정 아나? 일부는 알지. 왜? 누가 지우라고 했어? 직접적으론 독일이랑 프랑스 대표단이었어. 근데 뒤에선 방산업체 로비가 있었대. 뭐라고 하던데? 한국 이름 넣으면 유럽 방산 산업 경쟁력 논란이 생긴다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 압박 들어온다고. 전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사실관계는 확인했어? 당연하지. 초안 작성자가 6개월 동안 데이터 모았어. 한국 납품 실적, 각국 만족도, 기술 수준 평가. 전부 검증된 거야. 근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뺀 거지. 전화를 끊고 전 다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검증된 진실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삭제됐다. 전 오후에 런던 시내 도서관에 갔습니다. 과거 유럽 방산 보고서를 찾아보려고요. 냉전 시대부터 최근까지 자료를 쭉 훑었죠.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1998 0년대 마이너스 소련 위협 강조, 미국 협력 명시 1999 0년대. 마이너스 유럽 자체 방산 육성 강조 200 0년대 마이너스 유럽 방산 통합 추진 201 0년대 마이너스 유럽 기술 우위 자부 2020년대 초반 마이너스 미국 의존 감축 목표. 그러다가 2023년부터 표현이 애매해졌어요. 제3국 파트너, 비유럽 공급망, 아시아 협력국. 한국이 등장하면서 유럽은 명확한 표현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지워진 이름, 남은 현실 유럽 방위에서 한국의 위치. 근데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너무 직설적이었죠. 전 제목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유럽이 말하지 않는 파트너. 이것도 아니었어요. 전 1시간 동안 제목만 10개 넘게 써봤죠.
결국 새벽 2시에 정한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삭제된 문장이 말하는 유럽 안보의 진실. 전 본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2024년 3월 브뤼셀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 초안에서 한 문장이 사라졌다. 그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다. 한국 없이는 단기간 군비 회복은 불가능하다. 전 새벽 5시까지 썼어요. 4,500단어짜리 기사였죠. 기사 말미에 전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워진 문장은 거짓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정확했기에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유럽은 공식적으로는 자체 해결을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선택했다. 그 선택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전 기사를 저장하고 창밖을 봤어요. 런던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삭제된 문장 하나가 석 달간의 취재로 이어졌고 이제 기사가 됐어요. 전 마지막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이 시대의 힘은 목소리 크기가 아니다. 대체 불가능성이다. 한국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필수가 됐다. 회의록에선 지워졌지만 현장에선 선택됐다. 이것이 지워진 이름이 가진 진짜 무게다. 전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이렇게 지었죠. THEWIGHTOFERASEDNAMEFINAL DOCX. 지워진 이름의 무게. 그게 제가 석 달 동안 찾은 답이었습니다. 전 기사를 발표하기 전에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사실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싶었거든요. 2024년 7월 초, 전 다시 브뤼셀로 날아갔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었죠. 전 유럽 방위청 근처 카페에서 3명의 실무자를 만났습니다. 모두 익명 조건이었어요. 그들은 각각 독일, 프랑스, 폴란드 대표단 소속이었죠. 전 제가 쓴 기사 초안을 보여줬어요. 이 내용에 사실 오류가 있습니까? 세 사람이 돌아가며 읽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독일 담당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실 관계는 맞아요. 근데 이거 나가면 말 많이 나올 거예요. 프랑스 담당자가 덧붙였죠. 리처드,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한국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폴란드 담당자는 조용히 웃었어요. 전 개인적으론 이 기사 환영해요. 현장 사람들은 진작에 알고 있던 얘기니까요. 회의실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것뿐이죠. 전 카페를 나와서 그랑 플라스 광장을 걸었습니다. 7월 브뤼셀은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근데 전 그 소음 속에서도 지난 석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삭제된 한 문장에서 시작해서 6나라를 돌아다니며 수십 명을 만났어요. 회의실에선 부인하고 현장에선 인정하는 이중적 현실을 봤죠. 전 런던으로 돌아와서 기사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편집장한테 보내기 전에 제목을 다시 한번 고민했어요. 처음 제목은 한국 없이는이었어요. 근데 너무 도발적이었죠. 두 번째는 지워진 이름의 무게였고요. 이건 좀 문학적이었어요. 전 1시간 동안 제목만 20개 넘게 써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에스토니아 소령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서류보다 현장이 중요하다. 전 최종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럽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선택했다. 딱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전 기사를 편집장한테 보냈습니다. 이틀 뒤에 연락이 왔죠. 리처드, 좋은 기사야. 근데 법무팀 검토 한번 거쳐야 할 것 같아. 왜요? 유럽 방산 업체들 이름이 나오잖아. 혹시 모를 법적 문제 확인하려고. 일주일이 걸렸어요. 법무팀은 몇몇 표현을 순화하라고 했죠. 저는 사실 관계는 그대로 두고 표현만 조금 바꿨습니다. 2024년 7월 15일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갔어요. 제목 유럽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선택했다. 마이너스 유럽 방위에서 한국의 조용한 부상. 전 기사가 올라간 직후엔 반응이 조용했어요. 조회수가 1,000명 정도였죠. 근데 이틀 뒤부터 달라졌습니다. 폴란드 주요 언론이 제 기사를 인용해서 후속 보도를 냈어요. 영국 기자가 밝힌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이었죠. 에스토니아 방송도 제 인터뷰 요청을 해왔고요. 독일 슈피겔도 짧게 언급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 영국 기자 분석이라고요.
흥미로운 건 반응의 온도차였어요. 동유럽 언론은 적극적으로 다뤘죠. 현장의 진실을 담았다는 평가였어요. 반면 서유럽 주요 언론은 조용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아예 언급 안 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600자짜리 짧은 기사로만 다뤘어요. 전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기사 발표 일주일 뒤 전 런던 자택에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150통 넘게 와 있었어요.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죠. 폴란드 군인, 에스토니아 국방부 관계자, 핀란드 연구원. 그들은 현장을 정확히 담았다고 했어요. 근데 몇몇 이메일은 달랐습니다. 한 독일 방산업체 관계자는 편향된 시각이라고 했고 프랑스 싱크탱크 연구원은 유럽 기술을 과소평가했다고 비판했어요. 전 답장을 하나하나 쓰지 않았어요. 기사가 말해주니까요. 8월 초 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예요. 전 화상 인터뷰를 했죠. 서울은 저녁이었고 런던은 점심이었어요.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리처드 씨,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전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삭제된 문장 하나 때문이에요. 진실이 지워지는 걸 보면 기자는 파고들게 되거든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아시아 산업국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취재하면서 달라졌죠. 한국은 말하지 않고 실행하는 나라더군요. 그게 지금 유럽이 필요로 하는 거였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전 서재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전 30년 넘게 기자로 살았어요. 냉전, 걸프전, 발칸 분쟁, 아프간 전쟁.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취재했죠. 그동안 전 늘 큰 나라만 봤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세계를 움직이는 건 강대국이라고 믿었죠. 근데 이번 취재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목소리도 크지 않았고요. 근데 필요한 순간에 있었죠. 빠르고 정확하게요. 전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시대의 힘은 크기가 아니다. 타이밍이고 신뢰고 대체 불가능성이다. 9월에 전 또 한 번 브뤼셀에 갔습니다. 유럽 방위 관련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휴식 시간에 한 폴란드 관료가 제게 다가왔어요. 리처드, 기사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기사 나온 뒤로 우리 내부 회의에서 한국 이름이 더 자주 나와요. 이제 숨길 필요 없다는 분위기거든요. 전 빙그레 웃었어요. 그럼 제 기사가 좀 도움이 됐네요. 많이요. 현실을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니까요. 전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제 기사 하나가 유럽 정책을 바꾸진 못할 거예요. 근데 대화의 물꼬는 텄죠. 한국을 더 이상 비유럽 파트너라고만 부를 순 없게 됐으니까요. 10월 말, 전 서재 책장을 정리하다가 제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어요. 20년 전 발칸 취재 때 쓴 거였죠. 거기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기자의 일은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다.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 그 문장을 다시 읽고 이번 취재를 떠올렸습니다. 삭제된 문장, 애매한 표현, 회피하는 관료, 솔직한 현장. 전 그 사이에서 진실을 찾았어요. 유럽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선택했다는 걸요. 전 노트 마지막 장에 최종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유럽 회의록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현장에선 필수가 됐다. 말하지 않는 나라가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됐다. 이것이 2024년 유럽 안보의 숨겨진 진실이다. 전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런던 가을 하늘은 흐렸지만 제 마음은 맑았죠. 30년 기자 생활 중에 이번 취재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큰 나라의 거짓이 아니라 작은 나라의 진실을 봤으니까요. 말 많은 강국이 아니라 약속 지킨 나라를 기록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